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민 지배체제 부분을 이제 할게요.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412페이지 펴보세요. 412페이지. 자, 재민 지배체제는 뭐냐 하면요. 자, 예전에는 이제 서주까지, 그러니까 춘추 중기 때까지는, 지배 방식이 어떤 지배 방식이었냐면, 제일 위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읍이 있고, 읍도 그 안에 이제 계층적으로 갈려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 따지면 상고시대 때, 이론적인 지배 방식이 아니라 누층적인 다단계식 지배 방식이죠. 그래서 왕이 민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읍을 끼고 이렇게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춘추 말기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토지의 사유화죠. 그리고 이제 철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중심의 개별 경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토지라는 것이 사유가 되지 못하고 개인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음락 공동체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경이나 대부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매매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다만 개인 경제권만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농업사회가 나왔기 때문에 공동 경제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토지를 사유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민들은 음락에 구속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토지가 사유화되고 개별 경제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꼭 그 음락에 살 필요 없겠죠. 토지를 팔거나 새로운 토지에서 찾아가지고 다른 지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춘추 시대 때까지는 중간중간에 극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 땅도 안 무주공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리라는 단위가 등장해요. 리라는 마을이. 그리고 음락 공동체가 시족 중심의 음락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군주들은 이 리에 있는 리민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재민지배체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재민지배체제는 읍제국가의 어떤 누층적 지배구조를 해서 직접 국가가 왕이 뭐냐면 인민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갔다. 그럼 왜 이런 재민지배체제를 하려고 하냐?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전쟁이 막 있었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70만, 80만 대병을 동원해야 돼. 그리고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죠. 그래서 왕이 그런 물자와 인력을 확실히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민지배체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재민지배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관료제를 정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뭐와 뭘 설치하죠? 멸국치현이라는 말 들어봤죠? 국을 면하고 현을 설치하게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민지배체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국민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뭘 줘야 될까요? 그 당시 토지의 양극화 형성도 일어나면서 토지가 없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토지가 없는 백성들은 국가가 통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들에게 뭘 지우죠? 재민지배체제에서는 땅을 지급하죠. 토지를. 그리고 토지만 지급하면 안 되죠. 토지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뭘 해야 돼 또? 수리시설이 필요하죠. 수리 관계시설들. 근데 이 수리 관계시설은 개인 단위도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민을 동원해갖고 거대한 수리 관계시설도 같이 전개해요. 그리고 농사 편하게 짓도록 하죠. 그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베푸는 동시에 또 뭐죠? 이들을 확실히 지배해서 뭘로 동원하려고? 여러 가지 군역 자원, 그 다음에 어떤 세금 이런 것도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재민지배체제는. 그러면 민의 입장으로 땐 권리가 많을까요? 의무가 많을까요? 의무가 더 많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재민지배체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국이 뭘 실시했냐면 범법을 실시했죠. 범법. 그래서 이제 각국이 법과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범법을 실시했는데, 이 범법이라는 것은 주 내용이 뭐냐? 이것은 기존의 음락공동체 시스템을 바꿔서 새로운 이제 9년제 재민지배체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진행했지만 결국 성공한 국가는 어디였어요? 진나라죠.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 상황의 범법이 유명하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자, 재민지배체제는 범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개념은 뭐냐? 종래의 시족공동체가 해체시키고, 그리고 국가가 직접 인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은 왜 오시다가 그냥 나가겠네. 자리가 없어서. 자, 하여튼, 이거 이제 정의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시적 공동체, 음락 공동체가 해체된 후에 그 사회적 변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을 확실히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민을 파악해야겠죠. 호적제를 이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또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강간 3인, 그러니까 강제 3인 방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국가가 이제 변경 지역에 어떤 토지를 개간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3인을 해야 돼. 백성들을 옮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언제? 사건규칙 개척할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강간 약진 정책이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간은 뭐예요? 강간. 여기가 강은 강하다죠. 간은 뭐예요?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하게 하고 가지는 쳐내는 거야. 예. 그리고 뭐냐? 중앙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지방이 갖고 있는 세력가들 뭐야?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강간 약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요거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강간 약진 정책은 또 뒤에 나오죠. 그 당시 한나라 초기 때 제후왕대 권한이 커지니까 그 당시 조조나 뭐 가인한 사람들이 했던 것이 강간 약진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민 지배 방식은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지어져요. 그래서 국가가 재민을 이제 국가의 권력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보호 육성하는 방면에 이 재민들에게 또 반대국부로서 병역 자원을 이제 추출하고 거기에 세금도 부과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가 더 많다? 의무가 더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재민지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성규 씨, 뭐 호적지 씨 해갖고 두정순 대만 사람인데, 요거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냥 견해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별다른 설명은 안 할게요. 다만 이제 이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끝발이 있나 봐요. 영향력이. 그래갖고 요 사람이 좀 발언권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 결혼만 좀 약간 소개해줘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이성규 씨의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계급보다는 평균, 평등 이렇게 하고, 그래서 토지제도를 수전제도 파괴. 근데 왜 토지제도가 이제 뭘 보냐면 사학을 시작하는 개천맥을 비롯한 토지제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점유권을 줬다는 거야. 예, 점유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토지가 일정한 연령이 된 토지 한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했고, 이 사람의 견해를 보면 그 당시에는 토지가 사유화됐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반대예요. 이 사람은 이 토지 공유제를 주장해. 왜냐 이 사람의 토지 뭐냐면 제도는 토지 지급할 때 사유권을 준 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점유권을 줬고, 이 점유라는 건 토지 공개념이죠. 나중에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죽으면 국가가 한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대의 그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대립점을 뭘로 보냐면 공유와 사유로 봐요. 공유와 사유, 토지의 공유와 사유. 그래서 요 사람의 견해가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봐. 이 사람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는 중국학계, 일본학계 견해를 봐요. 중국학계에서는 토지 추인설, 사유 추인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학계는 이제 토지 군분설. 이때 토지 군분하는 건 공유지를 준 게 아니라 사유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봤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공유와 사유라는 개념으로 봤고, 그 시대의 그 토지 개념을 사유대로 인식하지 않고 공유라고 인식했다. 공개념 차원에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상황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아마 중국학계, 일본학계 견해 쓰는 게 나을 거야. 이 사람만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과 그 밑에 있는 따까리들 몇 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 중에 이성규 제자분이 들어가고 그 문제를 내보였고 제가 틀린 적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이제 토지를 군분하면 뭐도 이제 확충해요. 수리시설도 확충하죠. 수리시설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수리시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농사를 짓기 위한 거죠. 가마에 답이어서 농사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수리시설을 뭐 때문에 확충했냐. 일종의 운송수단, 교통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거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진 구 중에 뒤에 거자가 있어. 거자.
무슨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운하예요, 운하. 그래서 평상시에는 땅을 파갖고 거기 물을 채워놓고 이제 강길을 이용하다가 그 가뭄에 그 중간중간에 여다지를 만들어갖고 물을 방출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만들면 이제 뭐냐면 적이 공격할 때 이쪽에 해자 역할을 하죠. 이런 군사용, 다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만들어졌던 것들 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언이라든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이제 그 강계사를 보면 진나의 전국거라는 게 있어요. 전국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간중지역은 오늘날 어디예요? 장안 일대죠. 서안 일대. 이런 지역은 이제 있고, 후에 이제 그 간중 지역은 역대 왕조의 수도이기도 해. 되게 역대 왕조의 수도 중에 장안, 호경 그런 데 있죠. 여기 부근이고, 근데 진나라 수도에 함양이 있죠. 함양. 함양도 지금의 서안 부근이에요. 그래서 일대가 강중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통일적인 그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고, 그래서 이제 신흥을 거쳐서 강제로 이제 민을 이주시키는 그런 것들. 오늘날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민을 이주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고라고 왜 이름을 해서 정나라 사람이 이제 그 와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이제 그 세웠다 해서 이제 전국고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249페이지 펴보세요. 자, 249페이지 29번 문제 볼까요? 자, 29번 보면 이제 그 개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 보면 이해와 함께 위나라 정치의 중요한 역할은 뭐뭐가, 자, 대규모 시설을 그 강계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그 한나라의 토목기사였던 정국이 진나라에 가서 한나라 사람이네요. 제가 말 잘못했는데 정국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사람이에요. 정나라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갖고 뭐를 건설했다.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가는 이제 서문포. 이 서문포는 이제 위나라 때 서문포 장수 12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전국거라고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 일화가 있어. 원래 이 정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 때 일종의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한나라의 지시를 받고. 왜냐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진나라가 피폐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 전국구가 일종의 스파이로, 정국이라는 사람이 스파이로 가서 이제 진왕한테 말해갖고 진왕이 이거 대규모 이제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관계 시설.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진나라가 더 부강해진 거야. 전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역사 사실이 아니라 맞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왜 만들었을까? 뭐가 되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토지를 옥토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외에도 이건 이제 공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이런 것도 다목적으로 또 만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상하범법과 토지개혁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상하가 그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이 상하 외에도 각국이 범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특성에 따라 관철 정도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저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잠깐 그 형성평가에 살펴봤던 그 이해라는 사람 있죠. 이해. 그래서 이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초나 옥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나라 신부래, 제나라의 축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어. 근데 유일하게 성공했던 나라는 병방이 있었던 진이거든요. 진. 왜 실패했냐? 이거는 이제 중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강해.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쪽에 있는 그 민들의 그 인식이 뭐냐면 좀 약간 깨어있기 때문에 국가가 명령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순박한 것은 그냥 순종적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진나라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진나라의 그 범법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상왕이에요. 상왕. 상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 중원의 위나라는 나라였어요. 그 중원의 진나라가 한위조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중원의 한위조 사람들이 되게 어느 사람들이 많이 법가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 법가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진나라에 들어가서 그 뭐냐면 그때 진나라 그 왕이 누구였냐, 호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공 밑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범법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목적이 뭐냐? 전반적으로 이 사람 범법의 목적은 뭐 다른 사람의 범법도 똑같겠지만, 일단 기존의 음락 공동체를 바탕으로 했던 경과 대부 같은 구기적 세력들을 일소하고, 그 자리에 관료체제 확립하고, 그리고 읍을 해체시키고 민을 이단은 조직으로 편제해갖고 재민지배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의 정책이 갑자기 실시한 건 아니고 이미 진행됐던 거예요. 어떤 사회적 여러 변화들을 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범법이 실시되면서 뭐죠? 이거를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범법을 크게 1차 범법, 2차 범법 두 개로 나누거든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1차 범법과 2차 범법의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수도를 함양으로 옮겨요. 함양. 간중에. 함양은 그 이제 역대 진나라 수도예요. 그 외에. 예. 그 함양은 오늘날 어딜까요? 이거는 서안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함양, 대흥, 장안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대개 이제 위치가 약간씩 다르지만 오늘날 서안 부분이야. 그리고 요거는 어디죠? 간중 지역이죠. 그래서 역대 왕조는 그 뭐냐면 간중을 장악한 왕조가 되게 천하를 장악할 정도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함양 이전은 1차 범법, 그래서 천도 이후에는 2차 범법 이렇게 두 개 나눠요. 자, 1차 범법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야. 기존의 음락 공동체의 어떤 질서, 그리고 재민지배치에 방해되는 그 음락 공동체 질서를 파괴시키는 작업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괴되면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거. 그래서 9년제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거든요. 자, 그러면 1차 범법의 주요 내용을 볼게요. 자, 1차 범법은 일단 아까 얘기한 시족 공동체 현역성을 파괴하고 중대 종법 질서를 부정을 한다. 네. 이때 이 중대 종법 질서라는 건 뭘까요? 대종, 뭐 소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밑에 경대부한테 땅을 주고, 뭐 그 다음에 시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부정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을 장악, 호족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분가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분가 정책이 뭐냐? 한 집안에 성인 남자 2명이 있을 경우에는 일당에 불가를 같이 있지 못하고 하고 분가를 시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그 당시 반영하고 있냐? 자,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개별 경제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개별 경제라는 건 뭐야? 가중심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명 부인까지 해갖고 자식들 5명인데, 그래서 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근데 성인 남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시켜가지고 분가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혼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고, 그다음 15제를 했다. 15제는 일종의 뭐예요? 연자제죠. 연자제. 그래서 백성의 집을 5집, 10집 이런 단위로 하고 조세와 납부 병역을 공동으로 음을 지어줘요. 네. 그리고 또 범죄가 발생할 때는 10단위로 10개를 이렇게 딱딱 나왔고 그 하나의 범죄가 있어도 공동으로 처벌받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강시하는 거야. 국가의 지배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연자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국공의 토지를 금조하고 개발 촉진시키고 중농 억상 정책, 국공 수작제가 있는데 그 앞에하고 뒤에 마지막 국공 수작제 서로 연결되죠. 국공 수작제는 뭐냐면 국공은 뭐야 일단? 군공은 제가 국공이라는데 군공은 뭐냐면 군의 공에 따라서 뭘 내리는 거예요? 작을 내는 거죠. 작은 예전에는 사만 내렸어. 사. 그 밑에 있는 민들에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시대 가면 민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머리를 많이 배우면 뭐냐면 작을 내죠. 그 거꾸로 귀족들도 그 뭐냐면 아무리 그 귀족이라 높은 집안이라도 공이 없으면 뭐예요? 작을 안 내죠. 그러면 작을 안 내리면 어떤 형상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작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벗을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집안 사는 곳도 이렇게 정해지고, 있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작을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분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귀족들이 누리고 있는 자개 신분을 일반 서민들에게도 개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거에 따라 또 토지도 분급을 해주죠.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 중농 억상 정책을 실시했다. 중농 억상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중농 억상 정책은 법가에도 보이고 육아에도 보여요. 뭐 그 당시에 지식인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상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농민을 최고 받고, 농민 하는 곳에 고정돼 있죠. 그리고 순박하잖아. 국가 입장 세금도 부과하기도 쉽고 병력에도 동원하기 편한데, 상인들 뭐예요? 떠돌아다녀. 파악하기도 힘들어. 벌 생산물도 없어. 그 당시에. 물론 상업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이제 직접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상인들은 순박하지 못하고 여러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국가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이런 중농 억상 정책, 법과적인 중농 억상 정책을 했다. 자, 이런 중농 억상 정책은 진나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이제 그 한무제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신라 때 왕망 있죠. 이런 것도 연결돼. 법과적인 중농 억상 정책은. 예.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좀 이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범법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이제 그 무너진 질서 외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군주권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분가 정책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고조차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적만 이렇게 분류시켜 놓으면 실제로 동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일일이 달아서 이제 동고를 내버리면 안 되고 다른 데 이제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양을 통일시키죠. 동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무게, 크기, 길이, 이런 걸 재는 게 도량형이잖아. 후에 이제 이걸 만든 도량형을 기준으로, 진나 도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전국에 있는 도량형을 통일시키죠. 진시황이. 자, 그 다음에 풍속과 습성을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이제 음락공동체에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풍속과 습성 같은 것들을 폐는데, 특히 이제 이 당시 음락공동체에 무슨 것도 있으면 신을 숭배하는 게 있어. 귀신 숭배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시키는 정책들을 했고, 그 다음에 소도나 항읍을 이제 없애는 대신에 현을 거기에 뒀고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군현제적 질서를 확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현제 하면 그 진시황이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춘추 말기 때부터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나 이런 나라, 중원에서 약간 떨어진 나라도 있죠.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병망나라에서 군과 현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국시대에 그러니까 진나 진시황 때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제도로 실시된 거야. 확대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군과 현이 뭐냐? 그거에 대한 논쟁도 많아. 군과 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거 아는데,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견해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경 지역에 설치된 거예요. 항무지에. 현이라는 것은 멀국치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을 면하고 국을 면한 자리에 전국시대면 현을 설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현이 그 인구가 많고 옥토가 더 많아. 군은 병방지역이기 때문에 뭐냐면 넓이는 큰데 인구는 별로 없어. 그래서 현을 더 중요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항구가 막 개발되고. 그래서 군이 점점 커져. 그러면서 군이 이제 상급 단위가 되고, 그 밑에 뭐가 들어간 거죠? 현이 들어갔다라는 설이 있어. 대표적인 설이. 물론 군과 현에 관련된 그 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뭐 군과 현에 대해서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직접 인민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토지제도 개혁이죠. 어떤 범법은 다 토지제도가 있어요. 그 당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를 줘야 돼. 일단 백성들의 마음 먹고, 그 다음에 그들 고정화시켜 놓으면, 파악하려면 토지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는 역대왕조 항상 토지를 매개로 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형태예요. 땅을 매개로.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사회상을 보면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토지 사유화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도 발생되죠. 양극화 현상들이. 그럼 그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토지를 지급해 주냐? 기존의 사유제한 토지를 지급할 수는 없고, 국가가 이제 뭐냐면 그 분국 토지 중에 뭐랄까
그 항모지 있죠. 항모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항모지 개발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 수지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 천맥제라는 게 있어요. 천맥제. 그래서 이 천맥제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천맥제가. 그래서 이 천맥제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천맥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기록상 나와 있는 이 천맥제에 관련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개천맥, 결려천맥, 재원전이야.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 기록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상을 몰라.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야? 역사적 상상력이죠. 역사적 상상력. 그래서 이제 그 상상력이 뭐예요? 상상력. 원래 상상이라는 것은 그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 뼈를 보고 코끼리 전체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인 걸 잘 모르는데 막 그 코끼리 인도에서 코끼리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코끼리 뼈를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상이나 역사상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뭐야? 딱 세 가지 거 개천맥, 결려천맥, 재원전을 가지고 이게 뼈죠 일종의 증거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냈어. 견해를. 자,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이제 좀 보면 자, 그 견해를 이제 제가 알기 쉽게 뒤에 잠깐 펴보세요. 표로 만들어놨어요. 표. 일단 표 보는 게 더 나아. 자, 먼저 개천맥에 대해서 이제 그 결려천맥에 대한 견해요. 자, 요게 견해는 일단 중국학계, 일본학계 견해가 있어요. 중국학계, 일본학계 견해. 되게 중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인들만 만드는 줄 알지만 실제 일본인들 더 많아. 연구 실적 더 많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인들 왜 중국사 연구하시지 아시죠? 그 예전에 일제가 그 중국 대륙 침략할 때 그 뭐예요? 중국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동경학파, 뭐 경동학파 이런 애들이 대개 10년대에서 20년대 그렇게 이제 탄생했던 학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일본사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견해들 연구 성과가 많은데, 자 일단 중국학계 이제 볼게요. 중국학계는 어떻게 이제 사회경제의 배경의 인식을 좀 보면 춘추 시대부터 토지 사회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견해는 사회화가 진행되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죠? 철기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는 이미 춘추 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회화가 됐고, 그리고 전국시대 범법은 이 정전제, 그러니까 예전에 남아 있었던 이제 붕괴된 잔재들을 그냥 제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화된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국가가 토지를 분급했다는 것은 실제 토지를 분급한 게 아니라 뭐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 추인설이야. 이미 토지 사회화는 언제 된 거야? 춘추 시대 된 거고. 자, 그래서 이게 개천맥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냐? 요 개라는 게 있어요. 요 개는 우리가 보통 열개자라고 이제 자주 해석하는데 그 사전 찾아보시면 되게 의미가 많아요. 개천맥이 개자가 거기 보면 제거할 개자도 있어요. 제거할 개자. 제거하다. 뭘 제거하냐? 자, 예전에 서주 시대 때 정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정전. 그럼 정전은 그러면 이 경작지를 이제 그 구분해 주는 거죠. 점유해 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점유지와 남의 점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 있잖아요. 이것을 이게 좀 도로 이렇게 경계를 냈는데 이걸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경계를 정전에 남아 있는 그런 걸 제거한다. 그래서 이걸 뭐한다? 개천맥이라고 하는 거야. 천맥. 예. 그래갖고 그걸 제거해 가지고 토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개천맥의 그 내용은. 자, 그래서 역사적 의미는 이건 중국학계의 견해인데 그 고대 노예제 사회다. 토지의 중심의 봉건제 사회로 전환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에 토지 분급설을 누가 주장했냐면 일본학계에서 주장해. 일본학계. 자, 일본학계에서는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 결과 보니까 서주나 춘추 시대 때 철기가 보이긴 해. 근데 우리가 이거 대량으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널리 보급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네들 논리는 했다면. 근데 전국시대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철기가 많이 발굴되거든요. 그러면 철제 농기가 널리 보급된 건 언제예요? 전국시대야. 전국시대. 그러면 토지의 사유도 춘추화가 아니라 춘추시대가 아니라 어디서?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그래서 이미 전국시대에 토지 사유가 진행됐고 정전의 붕괴를 보통 중국에서는 춘추 때 봤는데 이들은 이때 가서 이제 붕괴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라는 것은 맹자의 정전이 아니라 그 준하의 조법제도 있죠. 그건 이제 붕괴됐다는 게 보죠.
그래서 요런 붕괴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중국학계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제 토지 소유를 일반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인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결국 사회 변화와 관련시키지 않아요. 이거는요. 다만, 정책의 실시를 봐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상관없이 정책의 어떤 범법의 정책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얘네들은 설치할 개로 해석해요. 설치할 개. 제거하다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다. 이거 왜 설치하냐? 일단 국가가 빈곤한 농민들 토지에 할당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골에 가보시면 농가 밭을 어떻게 구분해요? 내 땅과 남의 땅을. 돈을 내죠? 거기 농토양 같은 거 내잖아요. 농토양 내갖고 여기는 내 땅이고 저쪽은 남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 경계를. 외국에서는 이제 울타리를 두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논두렁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 길을 이제 거기에 통해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이 이걸 통해서 논밭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 설치한다는 것은 이런 논두렁을 설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토지의 규획을 정한다. 이런 의미죠. 요거는 사회경제적 변화 상관없어. 그냥 국가가 재민지 배치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느 견해를 받아들이냐? 요 토지 분급수 견해를 받아들여요. 사유 취지설보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유문학적으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 중국 학계 견해보다는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 나라 역사를 좀 앞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 견해를 주도했고 동양사 개론이나 그런 것들 한국인의 중국사 다 일본 학계 견해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중국사의 견해들은 거의 8, 90%가 일본을 건너왔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번역하고 그냥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나라 학사 중에 이성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공유시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회주취인설이나 토지분급수나 공통점 뭐야? 전국시대는 이미 사유화가 됐다라는 거죠. 전제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사유를 부정해. 여기 토지분급은 공유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공개념을 반영을 해갖고 국가가 토지를 일정한 연령대에 줬다가 군전제처럼 뭐야? 한수한 거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사유권을 준 게 아니다. 그래서 공유와 사유라는 개념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의 견해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개의 의미를 나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려천맥과 연결돼서 일경을 먼저 나눈 다음에 다시 일경을 먼저 나누고 일경을 그걸 다시 농민들에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크게 일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일경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농민들이 또 짜게 해갖고 또 나눈다. 그래서 개천맥과 결려천맥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건 천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일경으로 해석하는 거야. 일경을 나누고 그러니까 천맥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단위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경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단위로 또 나누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 재민지 배치를 강화했지만 그 재민지 배치의 전제 토지 사유화는 부정이 됐다. 그래서 사유화를 부정하고 공유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견해 036 기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입된 견해 두 가지 써. 그러면 사유 추진설과 토지 분급수를 쓰는 게 아니라 공유와 사유를 써야 돼. 요걸. 그래서 제가 이게 틀렸는데 저는 사유 추진설과 토지 분급수를 썼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 공유와 사유를 쓰는 사람들 깨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한번 굴리다가 그냥 대충 그냥 쓴 건데 합격자들 답안 써놓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요번에 국내성 쓰고 한도산성 그거 내용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도산성 국내성 여러 견해를 다 파해갖고 쓴 게 아니죠. 그냥 교과서나 어디 들은 얘기를 그냥 얼뜻 쓴 거야. 근데 운치 좋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 시험이 좀 문제가 뭐냐면 너무 결과 중심이야. 키워드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답안을 어떻게 제출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추이 과정이 전혀 없어. 그럼 왜 쟤는 이런 걸 하면 고차적 사고방식을 물어보면 너무 주관적이고 채점하기 진짜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역사가 암기 과목이 인식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20년 넘게 역사를 공부했지만 암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를.
분석하고 그 해석하는 거지 역사는 암기가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떠들어봤자 소용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오는 재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재원전. 예. 그래서 이 재원전에 이제 그것도 그 해석이 좀 분분한데 일단은 이제 재원전의 견해가 두 개 가지가 있거든요. 쟤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인 견해예요. 쟤는 아니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인데 또 하나의 견해인데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좀 약간 특이하게 견해를 해석한 사람인데 쟤를 폐지하다고 해석해요. 폐지하다. 그 다음에 원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후한지라고 해석하거든요. 후한지. 그러니까 후한지를 폐지한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면 연작 상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후한노법 폐지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 의견이 많아. 왜냐면 후에 이제 그 한나라 때 시시한 대전법이니 이런 것도 다 뭐냐면 후한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농업생산이 발달했기 때문인지 우리 조선 고조 후기 때가 가능한 후한전을 이렇게 폐지하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이제 다수는 뭐냐면 이건 오히려 원전을 설정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제자들. 이 원전인 건 후한진을 설정한다. 오히려 그 당시 농업기술상 발달 과정에서 봤다. 그래서 토지를 지급할 때 평상시에 땅도 상전도 주지만 후한지도 같이 줘야 되겠죠. 이게 재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군전제와 연결시켜서 보면 북의 군전제에 보면 상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노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전 지급하고 노전을 또 정전과 배전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배전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후한지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 대개 학계에서는 후한노법 제정설로 이렇게 견해가 있다. 그리고 그 후한노법 폐지선은 소수 견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원전의 의미사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재원전도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동양사 개론도 없고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천맥제 부분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관련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242페이지. 자, 6번하고 7번 이렇게 이제 쭉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항의 범법 내용이다. 가의 범법의 목적과 나의 범법의 목적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기억을 실시한 목적을 말해보고 니은의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1차 범법이고 그 다음에 2차 범법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잠깐 전반적인 범법의 목적을 썼는데 동계에서는 1차 범법과 2차 범법의 목적이 따로따로 또 있거든요. 기술돼 있어요. 그래갖고 동계는 이제 기준을 이제 좀 보면 1차 범법의 내용은 시적 공동체 허용성을 파기하고 주대의 종법 질서를 부정하고요. 2차 범법은 군주권과 중앙집권과. 그러니까 앞에는 기존의 질서를 파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범법 뭐죠? 기존의 질서를 파기하는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갖고 범법의 전반적 목적서라고 하면 이제 앞에 언급한 국기조기 말소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상하의 범법이 나오고 그 맥락이 딱 주어진 다음에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1차와 2차의 범법을 물어봐라. 써봐라. 이렇게 써야 돼요. 꼭. 예. 자, 그 다음에 기획과 실시한 목적, 기억실. 이건 뭐예요? 15제, 연자제죠? 그럼 왜 실시했을까요? 이거는 서로 감시케 함으로써 상부상조와 항리공동체, 기존의 음락공동체의 어떤 풍습이나 의식을 없애버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 통제 아래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군곡수작대, 이것도 국공수작대도 예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국공수작대는 자, 그 정부에 따라 평민도 작위, 작을 받을 수 있죠.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 따라 정책, 의복이나 이런 계층에 차별했다. 그래서 국가의 공로자를 우대했고, 이것은 기존의 신분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 제도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 예. 지금도 그렇죠. 뭐 국가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공자에게만 주어지면 되는데 그 유공자 자식들에게 주어진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뭘 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고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그다음에 7번은 이제 보면 7번은 각국의 범법의 공통 대목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범법과 2차 범법 나눠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써야겠지만 물어보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에 행했던 이제 그 당시 전국적으로 행했던 범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겠죠? 일단 구귀족의 일소, 관료체제 확립, 재민집의 확립. 이게 키워드 3개예요. 꼭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의미를 써라. 이건 사전적 의미인데, 자, 종래 시족제에 의한 읍제국가제체 해체 후에 국가가 직접 인민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체제다. 이게 누층적 지배과정에서 이론적 지배과정을 했다. 근데 답을 쓸 때 누층적, 이론적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건데 절대 안 되죠. 동계 외워서 쓰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쓴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이해 갖고 쓰면 안 돼요. 답안을 구성할 때는 철저하게 뭘 가지고 한다? 동계는 한중위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형성평가 이게 답안 달 때는 모의고사 답안 달 때는 제 말을 다 뺐어요. 이거는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아니, 설명하는 게 그 용어도 있죠. 용어는 철저하게 그 동계 한중위의 용어. 이거는 뭐 그 중국사뿐만 아니라 역교론이나 한국사나 이런 공부할 때도 꼭 이걸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지배체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두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농민들의 균등된 토지 점유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보존하기 위해 호적제를 편성하고, 그리고 군주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민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쟁을 우회해서 인민지배 재편성 체제다 해갖고 쭉 구현되는데 이거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찾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읽고 또 한 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249페이지 펴보세요. 249페이지 28번인가? 28번 문제. 자, 28번은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밑줄 친 범법의 의미와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동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한의중에서 의미와 범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와 범법 그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목적도 이제 전국적인 법치 관철, 소농민에게 토지 규모와 점유,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 편입, 호적 편입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동계와 이제 그 한중이 그 내용을 외워갖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했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제자백과사상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 제자백과사상의 특징은 근데 이게 그 예전에 한번 이게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2-3번 정도. 그래서 10년도에 나온 다음에 그 제자백과사상 자체는 물어보진 않고 했는데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이 제자백과의 특징들은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상가들의 어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역사적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그 정치 사상을 쓰는가 그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세한 그 뭐냐면 난 진짜 공자나 맹자 사상, 뭐 법가 사상을 능통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저기 저희 웹디스크 그런 데 가보면 공자 맹자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그 누구야 그 윤리 과목 있죠. 윤리 정통사상이나 이런 것들 오히려 여기 더 자세히 가르쳐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유가를 볼게요. 유가. 자, 원래 이 유다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유다는 게. 공자 이전부터. 원래 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자 쓸 때 사람 인자에다가 비유자를 쓰죠. 그 위에. 기억나세요? 유자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유자가 이거 맞나? 갑자기 쓰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쓸게요. 이게 유자잖아요. 네, 유자. 사람 인자는 그냥 이거는 부수적으로 빼고 어차피 이건 수식어고, 이게 우자와 이게 사람 모자 이자가 모양인데, 우라는 건 뭐 비죠, 비. 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모양을 이제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곱사똥이 아시죠? 곱사똥이 고추 같은 애들. 이걸 현상화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그 삼국시대 때는 그 기우제나 하늘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곱추들이 많이 했어요. 곱사똥이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만 쭉 보는 거야.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보고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 해갖고 앞날 예언하고, 이런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유라는 집단들이야. 물론 이제 나중에는 곱사똥 애들 정상인들 다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의 그 원래 목적이 뭐냐? 그 집단, 유집단은 춘추 전국시대 때 제사를 주로 지내는 집단들이야. 제사, 의례, 이것은 이제 그 제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사, 의례를 지낼 때 중요한 게 예라는 게 있어요. 예. 예라는 것은 지금 인간 간의 어떤 예절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춘추시대 때까지는 예라는 걸 뭐냐면 신하고 인간 간의 관계야. 그때 인간도 일반 민이 아니라 인 이상의 어떤 신분층을 얘기해요. 이런 그 예라고 했어요. 얘는. 자, 근데 이제 이 공자가 왜 뛰어나냐 하면 이 사람도 원래는 유라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 하늘과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그 예를 어디와 어디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의 적용 대상도 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밑에 있는 민까지도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 집단에서 떠나서 하나의 유를 바탕으로 해서 학파가 형성됐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유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가짜를 보통 이제 그 한자 이렇게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직가짜로 해석하잖아요. 네, 이 직가짜 외에도 뭐가 있냐? 학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를 바탕으로 학파다. 그러니까 유라는 건 제사를 질 때는 그 제사를 지내는 집단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학문들 거기 속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학문화시켜서 자신의 이론들을 그래서 하나의 학파를 이뤘는데 그 시조를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죠. 공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물론 제자도 아니지만 맹자, 순자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래서 이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 원시유학이라고 해요. 원시유학. 그래서 이제 뒤에 성리학, 그 다음에 우리의 양명학, 고중학 이런 것들은 이 원시유학을 모태로 해갖고 이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탄생됐던 학문들이죠. 자, 그러면 그 공자의 그 사상을 잠깐 이제 보면 공자는 뭘 강조하죠?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뭐 배웠어요? 인을 강조하죠. 인. 공자는 인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인인간 뭐예요? 인은 인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을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것이 4개의 덕목이 있죠. 뭐가 있어요? 호재충신 들어보셨죠? 효재충신 이거잖아. 효는 효도를 얘기하고 재는 우애를 의미하고 충은 이게 중요한 게 충을 꼭 그 충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충은 뭘로 해석하냐면 이 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의미가 아니라 군주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말.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잡아서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이 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하고는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신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예. 그래갖고 이제 요 4개의 덕목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인의 출발점 이 4개의 덕목 중에 어디를 갈 거야? 효와 재에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호에서 재에서 호와 재는 누구예요? 일단은 자기의 일가 부치들이잖아. 호는 부모님이고 재는 동생들,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육아의 사상의 특징은 가족으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가족을 출발해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웃과 그 다음에 국가로 확대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얘의 적용 대상도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내 자식이 있고 저쪽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예정은 누구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지. 차별해요. 차별해.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했던 사람은 그 겸해를 강조하는 묵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부터 출발해가지고 보편적인 사람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특징은 인간의 존중을 받던 인위적인 준수가 죠. 인위를 강조하죠. 그리고 효를 강조하고 예를 확대 적용했다. 그래서 예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신하고 인간의 관계죠. 이걸 인간과 인간의 관계 확대시키고 그리고 예의 수행자를 단순히 인이 아니라 뭘로 확대시켜? 민까지도 확대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다. 그래서 이 공자의 사상은 상당히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주대 종법 질서나 주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이 아니라 민까지도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육아의 특징은 민본 덕치, 그리고 봉건제를 이상으로 했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봉건제. 정치 이상으로 봉건제를 했는데, 그래서 봉건제를 하기 때문에 주나라를 상당히 좋게 보죠. 서주 시대들. 특히 봉건제를 제도 왕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왕의 숙부였던 주공이죠. 예, 그래서 주공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본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거꾸로 그 법가는 어디를 더 이상적으로 볼까요? 군현제를 보죠. 군현제.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 좀 달라요. 법가와 그 육아가. 자, 뭐 공자는 아까 이제 인효제. 그래서 인효제를 이제 하고 그걸 통해서 더 확대시켜갖고 그 아까 이제 충신까지 확대되는데, 그럼 내가 인과 효와 제와 충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건 뭐냐면 예를 수행하면서 하는 거죠. 예절, 법획, 규칙이나 절차. 그래서 제사를 잘 수행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러는 것들인데, 이게 실천성을 강조하는데 이때 실천성은 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죽었어. 그럼 부모님이 죽으면 몇 년 상해야 돼? 3년 상해야죠. 3년 상한다는 이 예를 수행한다면 괜히 예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내 자신의 인을 발휘하는 거야. 그 사람도 인정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리학이나 그런 데 가보면 예를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예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냥. 그래서 형식화 돼버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나라 질서를 회복하죠. 그래서 그 공자는 상당히 복고주의자예요. 주나라에 돌아가는. 춘추 전국시대 난맹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주나라의 종법 질서가 붕괴해서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주나의 신분 질서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정명론을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명론은 뭐예요? 왕은 왕다워야 되고, 그다음 신은 신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돼.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사회적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나라의 질서를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도덕을 공헌하는 그 인을 체득한 사람을 뭐야? 군자로 보죠. 군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자는 후대 역대 황제도 숭배를 해요. 이 공자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나중에 많이 맞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역대 왕조에서 이제 이 공자에게 왕이나 선사라는 칭호를 주죠. 예를 들어갖고 지선 문성왕, 이 원나라 때 주어진 거고, 대성 직성 선사 이런 칭호가 주어져. 지성 문성왕, 대성 진선 대성 진서 지성 선사. 제가 발음이 좀 있는데 써줄게요. 제가 뭘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얘기하냐면 예전 시험 문제 나와서 그래. 그 부분이 10년도 기출문제. 원래 공자는 왕이 아니죠. 근데 왕 취급을 받아. 후대. 왕을 받아. 원래는 문성왕이라고 했다가 후에 원나라 때 이게 지극히 선하다 해갖고 또 추가를 받아요. 그래서 지성 문성왕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대성 진성 선사. 이렇게 대성 그다음에 지성 선사. 대성 크게 이루다.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다는 거야. 크게 이뤄서 성인의 경사에 다다르고, 선사는 뭐냐면 선생님이란 뜻이야. 호칭이. 선생님의 선생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성만 줬다가 나중에 지선 주고 또 선사 주죠. 그러니까 역대 그 황제들이 꼭 이제 자기가 즉위하면 어디 가냐면 그 공자의 그 모둠이 있어요. 공자의 모둠을 이제 그 공림이라고 하는데 보통 님자는 잘 안 붙어요. 근데 성인들한테 붙이는 게 님자인데 곡부죠. 거기 가보면 공자 일가 친척들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리고 역대 황제들이 이제 오면서 즉위하면서 꼭 공자 그 뭐냐 공림에 가갖고 뭐냐면 경제 모제에 가갖고 인사를 드리고 와. 그리고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하나 칭호씩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칭호가 되게 많아요. 거기 나중에 이제 국보에 가보시면 공자 모집에 가보시면 온갖 그 비석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세워져 있고 다 그 예전에 황제들이 다 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칭호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아의 대표적인 사람은 또 누가 있죠? 맹자하고 순자가 있죠. 맹자, 순자. 예. 그래서 이제 맹자, 순자를 이제 좀 볼게요. 그 맹자의 이제 보면 원래 맹자는 공자의 직제자는 아니에요. 직제자는 아니고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효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에 상당히 효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증자라고 하죠. 증자. 이 사람이 효를 강조했고 그리고 동방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누구예요? 의장을 그랬잖아요. 의장이 되게 호를 강조해갖고 호성이 지극해서 이렇게 붙인 명칭인데 증자가 있고 증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자사가 있어. 그 다음에 자사의 제자가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 관계는 뭐예요? 자기 스승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증조볼 정도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제자는 아닌데 자, 이 공자의 사상 중에 뭘 계승했냐면 이 사람은 이인가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서 호재 충신이 있죠. 그 중에 효를 되게 강조해. 공자의 호사상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호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공자의 해석을 공자의 사상을 이제 확대시킨 사람이 그 맹자라는 거죠. 자, 맹자에는 딱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때 뭘 강조하죠? 선서설을 강조하죠. 성서설. 예.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야? 마음이 깨끗하다, 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서설이 있는데 이제 이 선서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죠. 사단. 그래서 사단설 주장하죠. 사단설. 그래갖고 이 사단이라는 거는 배우지 않고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단이라고 해요. 이걸 양지, 양능이라는 거죠. 양지는 뭐야? 원래 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지야, 알고 있는 지야. 그걸 능하게 이제 행동하는 게 양지, 양능설이죠. 그래갖고 이제 사단이 뭐가 있어요? 추구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있죠. 추구지심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수고지심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아는 거고,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예, 안 배우셨어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추구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사단이고 사단에서 뭐가 나오는? 사덕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추구지심은 다른 사람을 예찬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착하지 못한 걸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 뭐예요? 의가 나오고 사양지심에서 뭐가 나와?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에서 지가 나오죠. 사덕이 나오죠. 그래서 인이 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단에서 사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맹자는 왜 사회가 혼란했냐? 바로 이는 그 사덕이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나는 그 사단에서 나온 사덕이 인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 특히 뭐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인하고 의가 상실, 추구지심과 수호지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요. 특히 이제 그 인과 위 중에 의를 강조해. 수호지심.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수치심이 상승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의를 다시 해야 된다. 지비를 강조하. 자신의 의를 크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키워야 된다고 하죠?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말 들어봤죠? 호연지기. 그래서 이 호연지기가 뭐냐? 욕심과 두려움의 유혹에도 굿하지 않은 습관화된 어떤 용기, 굳셈, 도덕적 기계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호연지급도 기우고 있잖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있죠,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놀고 싶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죠? 근데도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면 호연지기가 최대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대장부라는 거예요, 대장부. 그래서 앞에 이제 공자는 성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 대장부를 대강조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그 맹자의 사상 후대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일단 사단, 설, 양지, 양능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양명화, 성리학 있죠? 다 연결돼 있어. 이 사람의 사상이. 그래서 사단이나 양지, 양능성, 특히 양지 그 다 양명학과 연결되고 사단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서 맨날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맹자의 또 정치 사상 이건 이제 심성론과 관련된 거고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은 공자의 정명론을 재해석해요. 자, 공자의 정명은 뭐예요? 그 왕은 왕돼야 되고, 그다음 신하는 신하돼야 되고, 백성은 백성돼야 되죠. 근데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살다 왕이 왕답지 못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신이 신하로서 못할 수 있고, 그럼 왕이 왕답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제 왕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쫓아내야죠. 이런 것들은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냐면 청명을 바꾼다. 뭐야? 역사운명 주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사상은 상당히 위험해. 그 봉건 사상의 그 보통 육아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체제 지향적이고 그렇게 기존의 사회를 뭐 유지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맹자의 그 육아 사상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후대 그 학자들, 후대 그 황제들 맹자 사상을 안 좋아했어. 이 역성론 때문에. 근데 가끔마다 필요할 때가 있죠. 왕조 교체기 때문에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에서 조선시대 때 넘어갈 때 정도전이 좋아했던 책이 두 가지 있어요. 그냥 맹자와 그다음 주례라는 책이죠. 맹자는 왕조 시절 정당화시켜주고 주례는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왕조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거잖아. 네,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왕은 뭐가 중요하냐? 인인은 제일 중요해요. 백성에 대해서 그 인을 가지고 백성을 예처롭게 보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 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 예의와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고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한다? 왕도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자의 덕치와 유사하죠. 그리고 이 왕도 정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은주 교체기 때 은의 패도 정치가 뭐냐면 연결된 거 역성용론하고 그래서 그 반대는 뭐예요? 패도 정치죠. 그래서 종전의 어떤 은주 교체기 때 어떤 생각을 이 맹자가 다시 개념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왕도 정치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은 그 인간의 어떤 타고난 것들, 선천적 요소도 강조해서 사단이라는 것은 성리학에 영향을 주죠. 추군, 수호, 사양, 시비, 사단, 사덕설. 그 다음에 양지서는 어디에 영향을 주죠? 양명학에도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죠? 저도 여기 표 이렇게 정리한 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올려올 테니까 자기 이거 보고 참조하세요. 예. 그 예전에 윤리과 선생님이 도저히 뭐 역사를 가르치는데 윤리가 너무 적었고 힘들다니까 사단가 했더니 거기 그 윤리과 과목 중에 그 표도 이렇게 정리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스캔하고 갖다 붙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윤리 공부하는 이상, 하지 않는 이상은. 자. 어떤 분이 게시판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성리학의 이론, 이하의 사상을 다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 없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그냥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는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목적이 이와 이항 사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뭐 하려고 한 거죠?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 합격할 만큼은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예, 그 이상 나가면 여러분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 빠지면.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을 버리시고 일단은 제가 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또 강조될 게 뭐냐면 맹자의 사상의 정전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정전법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그 자체가 토지제는 아니에요. 다만 서주의 조법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순자를 볼게요. 순자. 이 순자라는 사람은 예전에 한번 또 법가사상과 연결시켜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저기 맹자하고 다르죠. 성악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순자라는 사람도 그 직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공자의 직제자가 아니고, 그 공자의 예사상에서 나와가지고 그 강조하는 사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 자에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순자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스승이 누구냐면 공자죠. 예. 그래서 얘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인기적으로 본능적인 이게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얘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되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 얘가 나중에 뭘로 해석할 수 있죠? 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법. 얘라는 것은 사회 규범적인 거고, 법이라는 것은 법률 명시되어 있고 강제적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넓은 얘를 이제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법이고. 그래서 이 순자는 육아이면서도 법가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상황이나 한비자 다 이 사람 제자 출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순자는 모이면서 육아이면서 법가의 시초가 됐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가 그 순자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법가 사상을 기초했고 얘를 강조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법가인데, 법가는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